강원도 세계 청소년 맹상 주간 올해 제1회 오프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더 빠르게 초연결의 사회 또 비대면의 사회 모든 일상이 디지털화되어가는 그러한 삶의 노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항상 미래에 대한 불확실 또 단절 속에서 오는 우리들의 우울한 일상들 또 다른 정신적 고통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온 세계 청소년들이 우울을 치유하고 또 새로운 희망으로서 불안을 극복하고 또 활력 있는 우리의 일상 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젊은 청소년들의 용기와 희망을 북돋우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앞에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소년 맹상 주간이 그야말로 우리의 어두움을 걷어내고 새로운 희망과 우리의 마음을 더 밝고 희망차게 만들어가는 맹상 문화에 함께 동참하기를 기원에 맞이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서핑 청춘이란 이름의 파도라는 제목으로 청소년들의 치유 그리고 회복을 고민하고자 이곳 오대산 월정사에 네 분의 전문가들이 모이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철학과 조은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스님께, 정념 스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래서 미디어에 부쩍 명상에 관한 그런 보도나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스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명상이 점점 이렇게 보편화되고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명상이 오늘날 더욱이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이제 정보 문명은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양산하면서 쉼 없이 정보 문명을 우리가 담아야 됩니다. 또 그러고 이 객관 세계는 쉼 없이 또 수많은 쾌락을 이야기한 또 우리들의 성취를 위해서 또 다른 물질의 생산 속에서 그 속에 우리는 달려갈 수밖에 없는 밖으로만 지향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과연 나는 누구인가? 또 진정한 자기 인생의 삶이 항상 밖으로 종속되고 또 자기라는 이 에고성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욕망과 이기성 이것이 곧 자기의 삶의 고통의 원인이 되고 또 세상을 불태우게 되고 또 세상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또 원인이 그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명상을 통해서 좀 내려놓고 비워내고 그렇게 해야만이 좀 넓게 세계를 바라보고 또 자신과 더불어서 이웃 또 주변 함께하는 이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의 갈등 요인도 줄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평화를 갖다 더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이 관점이 결국은 자기 비움이라는
이 명상을 통해서 세상의 평화, 행복을 줄 수 있다. 바로 오늘날 이 비움이야말로 새로운 세상을 또 전환시켜 보는 힘이요, 또 창조적인 이런 이 영역을 만들어내는데도 결국 이 마음 비움이라는 명상의 힘이 큰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의미를 아마 명상은 지니고 있다. 그래서 현대인의 아마 필수적인 이런 아마 일상의 문화로서 우리에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명상이라는 이런 이제 문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명상이 이 우리들의 이 마음의 이제 고통, 우울, 또 다른 감성 조절이라든지 또 창의력을 높이는 일, 또 세상을 함께 더불어서 이 뭐 공생 또 공존 상생의 문화를 만드는 데도 가장 근본이 되는 이런 문화가 명상 문화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릴 분은 우리 제임스 후퍼 박사님이신데요. 지금 이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이제 성인이 될 그 청소년들한테 그 직업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 한국 교육 시스템이랑 제가 뭐 연구해서 다른 교육 시스템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일단은 한국에서 청소년들이 부담감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여기서 교육 시스템은 시작은 끝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이거 대학교만 입학받을 수 있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때는 시작이니까 그 전까지는 부담 많이 안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10대는 30대 뭘 할지 걱정하는 시기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10대는 미래보다는 현재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저도 사실 이제 생각하면 직위로 제일 높은 직위는 동국대학교 거기 조교수 했는데 그것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뭐 저 만한 사람 중에 교수님이었다고 뭐 그런 사람이 없고 제가 그 청소년대 뭐 19살 때 에베레스트 등반했고 그다음 뭐 20살 때 이 북구에서 남극까지 그런 탐험했고 뭐 다른 뭐 모험이나 탐험 많이 했는데 보통 사람이 만날 때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 저밖에 없는 그 경험. 그래서 제가 추천 뭐 할 거 있으면 이 청소년대 10대는 내가 내 특징이 뭔지 나에 대해 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내가 뭘 좋아하는 시간 가지고 그 시간 그렇게 투자하면 나중에 나밖에 없는 뭐 경험, 나밖에 없는 실력 그 생길 테니까 그것에서 나중에 하고 싶은 일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뭐 제가 은퇴할 때까지 뭐 할 일 뭘지 너무 열심히 생각하고 지금 현재 사는 시간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지금 어떻게 더 넓은 경험할 수 있는지 그거 집중하면 나중에 거기서 일 나올 거예요. 다음 모실 분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계시는 장근영 박사님이십니다. 지금 청소년들한테 가장 시급한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시험 문제를 잘 푼다는 거는 인공지능하고 사람이 시험 문제 누가 잘 푸나 경쟁을 하면 당연히 인공지능이 잘 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잘 푸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전에 OECD에서 미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능력이 3개다라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지적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읽고 쓰고 셈하는 능력인데 이건 우리나라 청소년들 공교육이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능력이 뭐냐면 이질적인 사람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능력. 이제 그걸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능력이 상당히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성차별, 지역차별, 연령차별, 계층차별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거 다 이질적인 집단하고의 갈등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신뢰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가 참여를 하고 그리고 소외되지 않습니다. 고립되지 않는데 믿을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세 번째 그 능력인데요. 제임스 포 박사님은 자율적으로 행동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 자율적인 행동이라는 건 처음에는 규칙적인 생활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규칙적인 생활이 체화되면서 내가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만들어지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자기 스스로 목표도 정하고 계획도 수립하면서 목표 달성을 해가는 그러면서 내가 이런 걸 잘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게 이제 자율적 행동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예전에 혼자서 잘 하던 것들도 지금은 외부에 맡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학원에 맡기는 건 일반화됐고 요즘은 줄넘기도 학원에서 하고 심지어 게임도 학원에서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서 하는 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상당히 위험하다. 지금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 사회에서 과연 이런 식으로 청소년들을 키울 때 이게 우리 사회에도 과연 이게 괜찮을지 그리고 청소년 개개인에게도 괜찮을지는 상당히 걱정이다. 그래서 자율적인 행동과 그리고 사회적인 상호작용, 이질적인 집단하고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으실 분은 우리 이미선 박사님이신데요. 지금 한림대 자살과 학생 정신건강연구소 부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지금 2021년 현재 그 청소년 정신건강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전 세대와 어떤 그런 다른 특징이 있는지 일반적인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까지의 아이들의 정신건강과 또 2020년 이후의 아이들의 또 생각하는 심리적인 요소들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제 등하원의 문제인데요. 비대면 학습에 대한 어떤 소통 창구가 열리게 됐지만 그로 인해서 등하원이 계속 조정이 됐고요. 또 기간마다 갑작스럽게 또 학년마다 학교에 가는 날짜들이 바뀌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주 3일에 학교 갔었다가 또 어떤 때는 또 하루만 갔다가 두 번만 갔다가 이렇게 계속 이제 변동이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기게 된 게 특징이 이제 두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학교에 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 아이고 친구들 만나는 걸로 이제 정말 공부보다는 친구를 만나러 이제 학교 가기 좋아하는 친구들이었었다면 거기에서 이제 오는 고립감 학교에 가지 못해서 좀 외롭고 힘들고 이런 마음을 좀 느끼는 아이들이 또 생겨나게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로 뭐 코로나 1학년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 아이들은 학년은 올라갔는데 뭐 학교도 낯설고 또 선생님도 낯설고 친구도 낯설고 가끔 가는 학교도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서 한 학기가 지나도 또 낯선 학교를 가는 느낌이 든다거나 또 반 친구들의 이름을 다 알기가 더 어렵다거나 아니면 매우 극소수의 친구들만 교류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오는 그런 외로움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이었던 학생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친구들을 만나면 되니까 이제 거기서도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너무 이제 애쓰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제 학교를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학교 출석도 할 수 있고, 뭐 선생님이 하라는 과제를 하면 되니까 오히려 이렇게 너무 북적북적한 상황 속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친구들은 나는 이제 편해, 더 좋아. 근데 또 이제 지금은 코로나 4단계가 또 격상이 됐지만 그 전에는 이제 2학기에 전면 등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시점에 아이들의 불안이 좀 더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충분히 이제서야 적응하고 수업도 잘 됐고 이제 온라인 수업도 뭐 할만한데 왜 또 학교 가야 되지? 또 이 친구들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하지? 이런 고민들이 또 늘어나게 돼서 외로움과 고립을 느끼는 반면 또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아이들도 생겨서 이 접점을 사실 잘 찾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대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크게 나타난 문제가 만남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이렇게 만나서 서로 얼굴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자연스럽고 또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더 부담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면이 있거든요. 사람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만나야지 서로 정도 들고 때로는 싸우더라도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데 만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좀 정서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겪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집콕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리고 의존하는 게 영상 매체잖아요. 아주 일방적인 경로의 이제 정보 습득? 그러니까 관계라는 거는 소통이잖아요. 그죠?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빨아들이고 할 게 없으니까 그걸 하지만 하고 나선 허무해하고 남는 게 없고. 그죠? 시간 때우기식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온라인 학습도 너무 재미없지만 뭐 그렇다고 학교 가는 걸 또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학교를 가는 게 정말 아이들이 즐기는 건가? 아니 원하는 것인가? 참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참 정말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아이들이. 그죠? 그래서 우울감을 호소해요, 정말. 코로나 블루는 정말 어른들은 어느 정도 저는 극복을 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소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이들이 좀 학교에 와서 학습도 학습이지만 관계가 좀 잘 어우러져서 새로운 경험들, 그러니까 사실은 경험이라고 얘기하면 모두 밖에 나가서 뭔가 새로운 걸 해야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으시고 학생들도 많은데 사실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지 않나요? 옆에 있는 친구 짝을 새로 맞이하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고 어떤 친구하고 싸웠을 때 싸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새로운 경험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제 학교에서도 자꾸 이제 좀 떨어져라, 거리둬라. 밥 먹는 것도 다 칸막이 쳐져 있고. 그러니까 도대체 학교에서 어떤 경험을 시켜야 아이들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 과연 이 시기에 아이들이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걸 요구를 해야 되고, 아이들이 무엇을 어떤 지표를 갖고 가져가야 되는가. 이게 어른도 아무것도 경험한 세계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지켜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게 학생들도 코로나 블루이지만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사실 무력하거든요.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게 사실 학교 측에서도 굉장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는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등교 수업을 거의 이제 코로나 초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아이들이 등교를 했는데 일단 학교에 와갖고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굉장히 좀 예민할 정도로 거리두기를 이렇게 시킬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협력이거든요. 이제 최근에 뭐 교육 격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대두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서로 신뢰감을 서로 만들고 그 신뢰감이 많이 형성돼 있는 아이들이 이제 그 사회적으로 이제 좋은 이제 어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저희 이제 수업 시간에 협력 학습이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뭔가 살을 부딪히면서 뭔가 프로젝트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위축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 입장에서는 아이들한테 뭔가 그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이제 아이들이 해낼 수 있도록 뭔가 독려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서로 막 대화하고 서로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위축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어떤 협력 수업이라는 방식이 계속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센터에서 간혹 이제 아까 만남이라 말했던 것처럼 학력 격차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그 짧게 말하고 그냥 단순하게 말하고 글이 아니라 그 그림으로 말하다 보니까 저희 센터에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신청서를 받거든요. 그러면 이름, 주소 몇 개를 적는 난이 있는데 많은 아이들이 글씨도 엉망이고, 글씨 모양이 엉망인 게 아니라 이제 맞춤법도 너무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양이 굉장히 자기만이 문화들만이 알 수 있는 글자로 써서 저한테 신청서를 내요. 그럼 제가 물어보면 자기 아이들은 다 아는데 선생님이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소통을 하는 방법의 아주 기본인 그러니까 공통성을 갖는 것조차도 아이들이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친구들과 관련돼서 이제 상담 관련돼서 대인관계에서 애랑 싸웠는데 어떻게 하면 걔랑 화해할 수 있어요? 라는 식의 고민을 아이들이 털어놨다면 이제는 그런 고민은 없어요. 그냥 헤어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느낌을 저희가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니? 라고 거꾸로 물어보니까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스티커 우정이라고. PC방도 노래 연습장이라든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축구를 한다든가 그런 걸 못하니까 아이들이 인터넷이라도 하게 그냥 내비두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른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내비둬도 되나? 온라인 강의를 수업을 틀어놓고 옆에서 그거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애들이랑 놀고 있어요.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은데 그 선생님이 나오시니까 그럴 수도 없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정말 공감해요. 저희 아이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 지난번에 온라인 등교 날이었는데 그날 10시경에 롤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거든요. 롤 서버 터졌다고. 엄마 오전 10시에 터진 건 처음이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그냥 온라인 세상이 이젠 너무 편해졌고 그리고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TV로도 온라인에 그렇게 쉽게 접속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 거예요. 저희 아이의 세상에 대해서 제가 걱정스럽고 조금 힘겨운 건 저희 아이가 놀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다 저희 아이가 훨씬 더 능숙하고 웬만한 이제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가이드를 해주고 조금은 모르더라도 그런 게 있지라고 말해줄 수 있는데 지금의 세상은 우리 아이가 경험하는 것들을 제가 너무 깜깜하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저는 걱정스럽더라고요. 게임을 많이 하죠, 아이들이. 네, 게임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주제를 받고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고등학교 1학년 아들한테 너의 미래는 어때? 어떻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죠. 깜깜하니 뿌옇니? 그러니까 그냥 깜깜해. 뿌옇다는 건 뭔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근데 이거는 그냥 깜깜해. 그래서 넌 맨날 놀아서 그렇지 않냐? 넌 미래를 위해서 이 어떤 엄마 마인드 있죠. 그렇게 하려다가 친구한테 한번 전화 한 번만 해봐 줄래?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근데 짠 듯이 그 친구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 고등학교 1학년에게서 앞이 깜깜하다, 사방이 깜깜하다 이런 대답이 나온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네. 네, 매일 게임하고 그러니까 잘 지내는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게임만 즐기니까 좋지?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했던 게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대학 가야지 뭔가 사회에 나가서 내가 앞으로 뭘 할 건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한 번도 자기가 그런 것을 경험하고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스스로가. 지금 대학 가고 사회에 나가서 뭔가 해야 되는 것도 외부적으로 이렇게 나한테 주어진 압력이지 내가 스스로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어렸을 때부터 막 넘어지면 우리나라 부모님 가가지고 막 일으켜서 막 털어주잖아. 돌뿌리한테 떼떼 하잖아. 그게 아니, 넘어져서 지가 일어나서 털고 외할머니 지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아이들을 가운데 놓지 않고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이걸 좀 버려야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꿈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친구 누구 만나라 누구 만나지 말아라 이것까지 다 부모가 만들어주잖아요. 이거.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아이들이 스스로 하면서 약간은 실수도 하고 그걸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구나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중요하구나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런 기회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자라다 보니까 약간의 어려움만 있어도 좌절하게 되고 답답해지고 또 외부적인 압력 때문에 더 그것이 힘들어지고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선생님 말씀에 굉장히 동감되는 부분인데요.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과연 아이들이 정말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가? 아이들이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많이 야단들을 치시잖아요. 사실 저희 그 고등학교 아이들도 무슨 뭐 발표하고 이러는 시간이 많아요. 그 발표를 하면 아이들 진짜 프리젠테이션 만들어 놓으면 이거 저 대학 다닐 때보다도 더 잘 만들거든요. 너무 완벽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 완벽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기를 썼겠어요. 근데 그거를 발표할 때는 다들 불안에 떨어서 손 바들바들 떨고 있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보여지는 것이 완벽함이어야 하는 거죠. 그 타인에 대한 의식이 너무 많은 거죠. 그냥 나 못해도 돼. 내가 아는 만큼만 하면 돼.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기다려주지를 않는 너무 우리의 사실은 빨리빨리 문화가 많은 경제 성장을 일으킨 건 분명하지만 학생들도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빼앗아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코로나에서도 아이들이 사실 게임할 수 있죠. 그 사이에서 우리하고는 다르게 아이들은 그 게임 속에서 여러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하면서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그것이라면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컴퓨터 선 끊어버리면 도대체 아이들은 어디 가서 소통을 하란 얘기예요. 어디에서 시행착오를 하란 말인가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기다려 주시지 않으면 아이들은 여전히 자율성을 획득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정체성 확립 개뿔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대학 상담센터에서 잠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대학 4학년 정도 이제 졸업을 코앞에 둔 학생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4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이게 제 적성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 정말 많이 오거든요. 대이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대이병. 중2병은 들어보셨을 텐데 대이병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학교 2학년이 되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지? 갑자기 자기의 그동안의 생활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어가지고 모든 걸 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게 대이병인데 그게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자기 꿈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받아들인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저희 아이도 보면은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어떤 열정이 없어요. 근데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저도 보면은 대학 갈 때 뭐 학과 교육학과를 갔지만 교육학과 뭐 하는지도 모르고 갔고 대학 졸업할 때도 야 뭐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거 몇 가지 그 중에 하나 뭘 해야겠다 이런 피상적인 생각을 했지 정말 내가 뭘 하고 싶다 이런 열정을 가진 적은 없었어요. 부모인 우리가 지금의 아이들의 모습대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 한정된 공간에서 선생님들이 모여서 아이들에게 꿈을 찾아주려고 그렇게 지역에서 노력을 하셔도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꿈을 찾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근데 그런 환경에서 자라오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가장 중요한 이 한정된 공간에서 이 아이들이 맞닥뜨리는 이 가족이라는 그 구성원들이 정말 너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깨우치고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세족식은 한마디로 발을 깨끗이 하는 의식입니다. 단순히 발을 깨끗이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고를 아끼지 않고 여기에 찾아주심에 한영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발에 물을 대겠습니다. 물이 발에 닿는 부분이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닿으면 닿는 대로 그대로 두십시오. 미안하다, 고맙다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그대로 판단하지 말고 흘러가게 두십시오. 어머니가 씻어주는 그 손, 얼굴이 그려져도 그대로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발이 느끼는 대로 알아차려 보십시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조용히 여러분의 발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스님이 하시는 세족식에 닿을 때마다 그러한 느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대로 느끼기만 하십시오. 그 발로 되돌아오는 것은 바로 어머니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여러분의 마음 고향입니다. 첫 발걸음을 지켜보고 떠나는 걸음도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다시 돌아올 걸음도 지켜볼 것입니다. 발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마음이 산만해지면 물에 닿은 발로 다시 되돌아오십시오. 오대산 월정사의 시냇물인 이 맑은 월정수는 여러분의 인생의 피로를 다 씻어주는 그러한 물입니다. 이 맑은 월정수는 세상의 욕망과 고통을 다 씻어주는 그러한 물입니다. 이 맑은 월정수는 여러분의 우울과 슬픔과 스트레스 등의 코로나, 심리적인 코로나를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우울이라고 하는 심리적 감기를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이 세족식을 했던 것처럼 집에서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나도 따뜻한 발을 가지고 있다. 나도 원하는 대로 걸을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한 가지 소원은 이루어진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라도 발과 동행하며 행복을 이룰 것이다. 이상으로
세족식을 마치겠습니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세족식을 받은 공덕으로 내 몸에 병이 없고 건강하기를, 내 마음에 병이 없고 건강하기를, 내가 딛는 발마다 만났던 사람마다 병이 없고 건강하기를,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지금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 느낌과 생각과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이 세상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됩니다. 할 수 없으면 그냥 놓아두십시오. 놓는다고 그 누구도 당신을 미워하거나 원망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이 세상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할 일을 하면 됩니다. 행복을 위해 발걸음을 내딛지 말고 발걸음을 내딛으면서 행복하십시오. 지금 여기 월정사에서 행복의 걸음을 시작하십시오. 자, 이제 눈을 떠 보십시오. 눈을 뜨고 여러분의 발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지금까지 인생의 무게를 지탱해 준 발에게 고맙다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힘껏 껴안으면서 붙잡으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발아, 고마워. 발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내 인생과 함께 건강하게 함께 가자꾸나. 발아, 고마워. 네, 세족식 마쳤습니다. 그 세족식 한 소감 혹시 말씀해 주실 학생 여러분 계시면은 혹시 누가 하실 분이 계실까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평소에는 없는데 오늘 이런 명상 시간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또한 스님들에게 이렇게 큰 환대를 받은 거에 대해서 몹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앞으로 있을 일정들을 너무 기분 좋게 소화할 수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신체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 명상이란 차를 마시고 알아차리며 집중하는 명상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알아차리면 됩니다. 세세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지나치게 애쓰지 말고 깨어있는 상태로 있는 그대로 관찰하시면 됩니다. 차 명상은 차와 벗이 되어서 편안하고 행복한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를 알아서 관찰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의 찻잔 속에 무엇이 있든 여러분의 찻잔 속에 무엇을 담든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누가 말을 하더라도 이 세상에 잘못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각자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차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가까이 멀리서 차를 보고 점차 코 있는 쪽으로 다가와 보십시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따뜻한 기운을 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맡아보십시오. 잠깐 냄새를 맡고 그 따뜻한 기운이
몸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한 모금 입에 대고 마셔보겠습니다. 입속에서 목구멍을 통해서 복부로 내려가는 것이 느껴집니까? 복부에서까지 느껴지는 그 따뜻함으로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지금까지 돌봐주신 그 어머니는 여기에 있는 이 차 한 잔의 따뜻함보다 훨씬 더 따뜻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어머니와 여러분의 아버님과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그 따뜻한 마음을 내어서 그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마음을 보내보십시오. 그 따뜻함을 뱃속에 채우는 그 따뜻함처럼 우리 가정과 이웃과 나라와 전 인류에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청년이 되겠습니다. 자, 다 드셨습니까? 자, 그러면 잔을 들고 나오겠습니다. 다 일어나 보십시오. 잔 한 잔씩을 들고 일어나 보십시오.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잔을 놓겠습니다. 여러분도 가까이 다가와서 잔을 한번 놓아 보십시오. 하트 모양으로 놓겠습니다. 가까이 붙여 보십시오. 아예 붙여서 이제 이 차를 끝내면서 여러분과 함께 눈을 감고 여러분의 마음을 널리 전달하는 의식을 하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차를 마신 내가 행복하기를, 차를 마시지 않는 사람도 행복하기를, 차를 마시지 않는 모든 사람이 고통 없이 행복하기를. 자, 여러분의 마음을, 이 자비심을 모든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가까이에서 서로 어깨를 한번 이렇게 잡아 보십시오. 본이 되도록 좁게. 됐습니까? 약간 이쪽을 더 따고 오십시오. 더. 자, 두려워하지 마시고. 됐습니까? 이제 천천히 앞 사람만 믿고 눈을 감고 앞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거리가 손 닿는 대로 천천히 오른발 왼발 나아가 보십시오. 두렵습니까? 네, 인생을 살면서 봉사를 따라가면 절벽에 떨어져 죽습니다. 지혜로운 일을 따라가면 행복한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봉사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지혜로운 사람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다시 돌아서겠습니다. 이 한 잔의 차가 모든 중생에게 희망이 되기를, 월정사와 함께 차를 마셨던 인연으로 모든 세상 사람이 행복하기를, 함께 마셨던 차 인연으로 항상 행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상시에 명상이라고 하면 그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행동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차 명상 같은 평상시와 다른 그런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명상이 자신과 자신의 주변 그리고 그것들 간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오늘의 경험을 통해 이제 평상시에도 반드시 꼭 자리에 앉아서 하는 그런 명상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내 주변과 나의 관계 같은 것에 대해 성찰하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1회 세계 청소년 명상 축제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다채로운 명상 경험들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행사가 앞으로 더 커져서 월정사의 대표 행사도 되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좋은 추억 많이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도회에도 참석하고 또 다양한 명상 활동에도 참여했는데요. 좋은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었고 또한 이제 우리가 세상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언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많은 청소년들이 저희들과 함께 자리해서 더욱 이런 좋은 자리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서핑 화이팅! 저희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에서는 바로 이 마음 서핑의 시간을 해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전문가들 또 청소년 여러분들을 함께 모시고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훌륭한 마음 서핑의 시간이 되도록 최선의 준비와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